어머니, 이게 밥이에요? 이런 걸 누가 먹어요? 윤미가 차가운 눈빛으로 정순의 밥그릇을 집어듭니다. 그러더니 거실 문을 열고 밥그릇을 마당에 힘껏 던져버렸어요.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니까 개나 먹으라고요. 정순의 얼굴이 피가 가신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주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당의 백구가 흩어진 밥알을 바라보는 순간이 더욱 치욕적이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무서운 복수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정순은 이 치욕을 어떻게 되갚아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가운 추석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허리가 아파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게을러질 수 없었거든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윤미,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올 예정이었으니까요. 아이고, 또 이 허리야. 정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6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 기철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쇠약해진 것 같았죠. 2020년 겨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을 잃었을 때 정수는 63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명절이면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왔어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는 정순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평생 모아둔 적금 통장과 부동산 등기증이었어요. 기철이는 생전에 정순아,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나중에 내가 꼭 필요할 때 써라라고 말했었죠. 집은 이미 정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뒤편 논과 수십 년간 농사 지으며 모은 거액의 적금까지 모든 재산이 정순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호도 며느리 윤미도 집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을 뿐,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정수는 가끔 그 통장을 꺼내보며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언제 쓸 일이 있을까? 정수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설마 그 돈이 필요한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죠.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무나물 재료들과 전을 부칠 밀가루,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려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거든요. 가장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쌀을 여러 번 씻으며 정성을 들였어요. 이 쌀은 작년에 우리 논에서 난 거야. 기철이가 평생 농사지었던 논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긴 지도 벌써 몇 년째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 말 상대가 없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이었죠. 하지만 정순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미가 최근 들어 이상하게 돌변했다는 것이에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사실 윤미는 몇 달 전부터 남편 민호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우리도 이제 40인데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미는 밤마다 민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특히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했죠. 집은 어머니 명의래도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윤미의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왜 우리만 명절 때마다 이런 시골까지 와야 해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요. 특히 서울에서 나고 자란 윤미에게는 시골 생활 자체가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민호는 처음에는 그런 말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윤미의 끈질긴 설득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 회사 사정도 좋지 않다 보니 윤미의 말이 더욱 귀에 들어왔죠. 여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정수는 오전 내내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사리 나물을 무치면서 옛날 생각에 잠겼죠. 민호가 어렸을 때는 고사리 나물을 유독 좋아했거든요. 엄마, 이거 또 해줘요. 라고 조르던 모습이 어제 일 같았는데 이제는 43이 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좋아하던 고사리 나물이야. 정수는 나물을 무치며 아들을 떠올렸어요. 요즘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평소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윤미가 싫어해서 자주 못 오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기철이는 평생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논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고 정순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죠. 1980년대 정순이 20대였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 민호를 낳고 기르면서 농사일까지 도와야 했거든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기철이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기철이는 정순에게 늘 말했었어요. 정순아,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민호한테 짐이 되지 말자.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재산도 미리 정순 명의로 정리해뒀던 것이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그 돈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을 때쯤 정순의 허리는 이미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좋아하는 감자전, 호박전, 동그랑땡을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어요. 특히 막내 손주 지은이가 동그랗게 부친 감자전을 보고 할머니, 이거 달림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죠. 그런데 정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윤미가 오늘 추석을 계기로 뭔가 결정적인 일을 벌일 계획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부터 윤미는 민호에게 말했거든요. 여보, 이번 추석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가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윤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오늘 추석을 계기로 시어머니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거든요. 집 정리하시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작정이었죠. 물론 정순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겠지만 윤미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기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전이 익어갈 때 정수는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철이가 옆에서 정수나 고생한다라며 격려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제 거의 다 됐네. 오후 1시쯤 정수는 상을 차리며 뿌듯해했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추석 상차림이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나물 5가지, 각종 전류, 그리고 조상께 올릴 과일까지.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밥상을 정리하며
정수는 가장 정성스럽게 지은 흰쌀밥을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바라보며 말이에요. 이 평범한 밥그릇이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중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오늘 추석이 정순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운명의 날이었는데 말입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드디어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할머니 하고 안겨올 때 정순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우리 준이, 지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수는 손주들을 번갈아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10살 준이는 키가 많이 컸고 8살 지은이는 여전히 애교가 넘쳤죠. 할머니, 배고파요.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셨죠?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윤미의 표정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눈빛이랄까요.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윤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윤미를 의식하는 듯 했죠. 마치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민호가 이렇게 윤미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자, 이제 다들 앉아서 밥 먹자. 정수는 가족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추석 상차림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거든요. 손주들은 와, 할머니가 만든 전이다. 라며 신나했지만 윤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 윤미는 이미 마음속으로 오늘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민호와 함께 연습해온 대화 내용들을 되짚어보며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할머니, 이 전 정말 맛있어요. 준이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지은이도 네.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라고 덧붙였죠. 정수는 그런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이 맛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의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미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차가운 말투였어요. 정수는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명절인데 많이 먹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뭐.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미는 더욱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 비만이 문제라는 거 모르세요? 이런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손주들도 눈치를 채고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윤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명절 음식인데.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윤미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무시했습니다. 대신 민호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그 시선을 받으며 불편해하는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잠시 후 윤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투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윤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인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미는 민호를 한 번 더 쳐다본 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준비해온 듯한 또렷한 말투였어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도 요즘엔 시설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테고요. 뭐라고?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자신에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 건가요? 윤미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건강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윤미는 이미 준비해온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가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매번 달려올 수도 없잖아요. 마치 변호사가 논리정연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지만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윤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정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민호야,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윤미는 여기서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너무 크시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혼자 사시기엔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차라리 정리하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라는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을 팔라는 소리였거든요. 남편과 평생 살아온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말이에요. 윤미야,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하지만 윤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보탤 수 있고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윤미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집과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주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달래려 했지만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야. 거기서 할머니 또래분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실 거야.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니, 정말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정서에 좋지 않거든요. 그 말은 정순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는 협박이었거든요.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윤미의 협박 같은 말에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는 것,
그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자, 그럼 이제 밥 먹읍시다. 정수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했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주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준이, 지은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밥 먹어보자. 정수는 정성스럽게 지은 밥을 자신의 그릇에 담았어요. 하얀 쌀밥이 윤기가 자르르 흘렀죠. 이 밥은 우리 논에서 난 쌀로 지은 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지었던 논에서 말이야. 손주들을 향해 따뜻하게 말했지만 윤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윤미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윤미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 왔어요. 민호와 함께 밤늦게 작전 회의를 하며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여보,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어요. 정수는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설마 내가 키워준 민호가 이런 며느리 편을 들 줄이야. 그런데 윤미가 정순의 밥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밥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더니 돌연 일어나서 정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위험했어요. 이봐요, 윤미야. 그렇게 나오지 마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달째 쌓여온 스트레스와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윤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맨날 명절 때마다 이 시골까지 와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시죠? 윤미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왜 저만 이런 시골까지 와서 고생해야 해요? 아이들도 서울이 좋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데 데려와야 하나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윤미야, 진정해.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마. 하지만 윤미는 이미 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사는 거예요? 윤미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순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게 밥이에요? 윤미가 밥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정수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먹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윤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윤미가 갑자기 거실 문을 활짝 열더니 정순의 밥그릇을 힘껏 마당으로 던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릇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철컥 소리와 함께 깨졌고 하얀 밥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머니가 드실 밥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윤미가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마당에 있던 정순이 기르던 백구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순에게는 더욱 치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윤미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잔인하게 말했어요. 봐요,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니까 개나 먹으라는 거죠.
딱 어머니 수준에 맞네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정순의 얼굴은 피가 가신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정성껏 지은 밥을 개에게 던져주며 모욕을 준 것도 모자라 그걸 보고 비웃기까지 하다니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 기철이와 함께 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자신이 손수 지은 밥을 개밥 취급받다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식탁에 앉아있던 손주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밥을 던져요? 할머니가 울어요. 지은이가 정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준이도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민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윤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윤미 자신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잠깐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마당에 흩어진 밥알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내 밥이 개 밥이 되었구나.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굴욕감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은이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그제서야 정순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이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까지 이런 모습을 보게 하다니. 윤미는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심했다는 걸 잠깐 깨달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대신 더욱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작에 저희 말을 들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사라져버린 거였죠. 윤미야. 정순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지금 선을 넘었다. 정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인내심도 이해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선을 넘었다고요? 어머니야말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윤미가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정수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비밀의 재산을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윤미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었잖니. 그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정순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정순은 손주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준이, 지은이, 할머니는 괜찮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떠난 후 정수는 홀로 마당에 나가 깨진 밥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돈,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밥알들과 윤미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니까 개나 먹으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대신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기철이가 남긴 비밀의 유산이었죠. 봉투 안에는 적금 통장 3개와 부동산 등기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펼쳐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잔액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모아뒀구나. 첫 번째 통장에는 8천만 원, 두 번째에는 1억 2천만 원, 세 번째에는 무려 2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총 4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여기에 집과 농까지 합치면 정순의 재산은 6억 원을 훌쩍 넘었죠. 민호와 윤미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정수는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 돈의 존재를 숨겨왔는데 추석날 그 일을 당하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정수는 읍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보러 갈 때나 지나쳐 가던 곳인데 오늘은 목적이 달랐어요. 사장님, 집 팔려고 왔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갑작스럽게 왜 그러세요? 며느님이나 아드님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상의할 거 없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나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가방에서 등기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사장이 등기증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 어머니 명의네요. 그런데 이 집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땅도 넓고 위치도 좋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그럼 빨리 팔아주세요. 얼마에 팔리는지도 알아보고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윤미가 남편 민호에게 그 일에 대해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심했나?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하지만 민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윤미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 밥그릇을 던지는 건 너무했어. 민호가 말했지만 윤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사실 건데요? 윤미는 계속해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요. 계속 저런 시골에 데려가는 게 교육에 좋을까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도 편하고 시어머니도 편하실 텐데요. 하지만 민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절망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윤미야,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사과요? 뭘 사과해요? 우리가 틀린 말 했나요? 윤미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여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결국에는 우리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이민호 씨 맞으시죠? 어머니께서 집을 팔겠다고 오셨는데요. 민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집을 팔겠다고요? 윤미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이거 큰일 났어요. 윤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집을 팔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물려받을 게 없어지잖아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급하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미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차 안에서 윤미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진짜 화나셨나 봐요. 어떡하죠? 지금 와서 걱정해. 내가 그렇게 했잖아. 민호도 화가 나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였죠. 엄마 밥그릇을 던지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돼. 한편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최소 3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땅값까지 포함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 사장이 말했어요. 그럼 3억에 내놓으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민호와 윤미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가족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급하게 파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바로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바로 그때 부동산 중개소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와 윤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불렀어요.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잘 됐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정순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순순히 당하기만 할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죠. 윤미는 정순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정순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당황하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뭐 하긴 내 집 파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말야. 윤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명절 때 일은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오셨으니까 가족끼리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어요. 상의할 거 없어요. 이미 다 결정했거든요. 민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사시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정순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지난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그럼 요양원 갈 돈이 필요하겠지. 사실 정수는 며칠 내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모욕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윤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밥그릇을 개에게 던지면서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니까 개나 먹으라고 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말에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장이 윤미를 쳐다보며 혀를 찼어요. 민호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이 집 팔고 요양원 갈 테니까 더 이상 너희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마치 칼날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죠. 윤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손을 비비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늦었어. 내가 그 밥그릇을 던진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났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매물 등록해주세요. 민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이 집은 우리가 물려받을. 하지만 말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너무 노골적인 말이었거든요.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깨달았죠. 정순이 아들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네. 내가 빨리 죽어서 유산을 물려받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바로 그때 정순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정수는 가방에서 적금 통장들을 꺼냈어요. 이것들 본 적 있니? 민호와 윤미는 그 통장들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정수는 씩 웃으며 첫 번째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8천만 원. 정순이 말했어요. 윤미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두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1억 2천만 원. 이제 두 사람의 입이 벌어졌죠. 상상도 못한 거액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순이 세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2억 원. 부동산 사장까지 깜짝 놀랐어요. 총 4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거든요. 이런 시골에서 이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가 전혀 모르는 돈이지. 민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런 돈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왜? 너희가 이 돈까지 노릴까 봐서. 그리고 말야,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과 농까지 합치면 총 6억이 넘어.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지? 윤미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부였다니요. 정수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때 너희가 나를 모욕할 때는 이 돈이 있는 줄 몰랐지?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 말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윤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 걱정해서. 하지만 정수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난번 내가 한 짓을 보니까 너희 본색을 알겠더라.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용서. 정순이 비웃었어요. 내 밥그릇을 개에게 던지고 나를 개 취급하면서 용서를 바래.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그때 정순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이 모든 돈을 어떻게 쓸지 이미 정했어. 모든 사람이 정순을 쳐다봤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다 기부할 거야. 뭐라고요? 윤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기부라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 해. 너희 걱정은 내가 왜 해? 너희가 지난번에 한 짓을 생각해봐.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미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어.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남이 되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매물로 등록할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윤미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6억이 넘는 돈이 자신들 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후회? 후회하는 건 너희가 해. 내게 한 짓을 말이야. 정순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호와 윤미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무례함이 6억 원을 날려버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소를 나온 정수는 곧바로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민호와 윤미가 뒤따라오며 계속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뿌리치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민호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정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윤미야, 이제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어. 민호는 아내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게 윤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가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윤미는 지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6억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밥그릇을 던졌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정수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하러 왔어요. 법무사는 정순을 보고 놀랐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법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리할 게 있어서요. 오늘 중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때 민호와 윤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민호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내가 할 일이 있어. 법무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어요. 상의할 거 없어요.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하는 거예요. 윤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내 본성을 다 봤으니까. 정수는 법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제가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요. 그 말에 민호와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인데.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진짜 아들이라면 내 아내가 나를 모욕할 때 막았어야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했잖아. 그게 아들이 할 일이야? 민호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윤미가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용서. 정순이 비웃었어요. 내 밥그릇을 개에게 던지고 나서 용서를 바래. 그때 내가 느꼈을 쾌감을 나도 느끼고 싶어. 너희가 모든 유산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법무사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하시면.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어요. 혈육이라고요? 혈육이 어른에게 그런 짓을 해요? 바로 그때 정순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를 떠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만 살았던 정순이 떠난다니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갈 거야. 병원이랑 복지관, 문화센터가 가까운 곳으로 말이야. 68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 윤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혼자 어떻게 사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모른다고? 나 젊을 때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야. 정순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어요. 요양원 같은데 갈 생각 없어. 내 돈으로 좋은 연립주택이나 빌라 사서 당당하게 살 거야. 사실 정수는 어젯밤 내내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들도 인터넷으로 찾아봤고 혼자 살기 좋은 연립주택들도 알아봤거든요. 서울에서는 아파트는 비싸지만 연립이나 빌라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6억 중에 3억 정도면 서울에서 괜찮은 연립주택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는 데 쓰고. 정순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미 다 계획해둔 모습이었죠. 민호가 패닉 상태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떡해요?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정수는 그제서야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희 걱정은 너희가 해. 나는 이제 내 인생만 생각할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어요.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됐어.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사숙고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때 윤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손주들은 어떡해요? 준이와 지은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지만 정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손주들. 정순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들은 사랑하지만 너희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윤미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주들까지 잃게 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제발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늦었어. 정순이 법무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제가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고 써주세요. 법무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윤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말로 6억 원이 자신들 손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순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집 매매 계약도 진행할 거예요. 서울로 이사 가려면 빨리 정리해야 하거든요. 뭐라고요? 윤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번 주에요? 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결정했으면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지. 정순의 눈에는 해방감과 함께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민호와 윤미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오만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수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친 정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반면 민호와 윤미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6억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들 손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끝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윤미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들 핑계 대지 마. 내가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를 그렇게 모욕했잖아. 그 말에 윤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밥그릇을 던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엄마, 그럼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상속권 포기는 무효라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봐. 내가 정신이 멀쩡하고 자의로한 일인데 뭐가 무효야? 정수는 자신만만했어요. 법무사도 내 의지를 확인했고 증인도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윤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만이라도. 집은 저희가 관리해 왔는데. 하지만 정수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관리해 왔다고? 1년에 몇 번 왔는데 관리해 왔다고 하니? 그때 정순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민호와 윤미가 긴장하며 정순을 바라봤어요. 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 내가 내 밥그릇을 개에게 던진 일 말이야. 정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화나하는지 몰라. 너희가 여기 오면 어떤 대접 받을지 궁금하네. 윤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그런 소문이 퍼지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정수는 계속했어요. 왜?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내가 거짓말했나?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한 짓이 부끄럽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이 마을에 어떻게 와요? 아이들도 있는데.
정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생각해봤어야지. 이제 와서 뭐해? 정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가 할머니를 그렇게 모욕한 집안이라고 온 마을이 알고 있어. 민호와 윤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호가 애원했지만 정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볼 것도 없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울 가서 너희끼리 잘 살아. 결국 민호와 윤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차 안에서 윤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떡하지? 6억이 다 날아갔어. 우리 노후 계획도 다 망가진 거야. 민호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왜 그렇게 했어? 나 때문이라고. 여보도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 윤미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내내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6억 원의 상속자였는데 이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였거든요.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정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여보, 내가 드디어 결정했어.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집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정순이 문을 열어보니 마을 이장이 서 있었어요. 정순 씨, 안에 계시죠? 이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정수는 이장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순이 물었어요. 이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내가 정성껏 지은 밥을 개에게 던지면서 모욕을 줬어요. 이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했어요. 정순이 말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거든요.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순 씨, 서울로 이사 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순 씨, 혼자서 서울에 가시면 어떡해요?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순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때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이장님,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이 마을에 혼자 남아서 늙어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정순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는 병원도 멀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 또래만 남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이 마을에 누가 남을까요? 정순의 말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차라리 서울에 가서 노인복지관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면서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이장도 그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마을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긴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저도 68세지만 아직 건강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정순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어요. 서울에는 같은 또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행 동호회도 있고, 배울 거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혼자 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아줄까요? 정순이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했어요. 서울에는 응급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혼자 살아도 안전하잖아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우리 마을 어르신들도 자식들 따라 도시로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이번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일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이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이번 일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었던 정순이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정순 씨가 언제쯤 떠나실 예정인가요? 이장이 물었어요.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집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떠날 예정이에요.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결심이 단단해 보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장이 떠난 후 정순은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68년 인생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정리할 게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설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민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던 중 정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남편 기철이가 남긴 편지가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 정순이에게라고 쓰인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정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말이야.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마지막 인사말 같은 편지였거든요. 그리고 정순아, 혹시 민호나 며느리가 너를 힘들게 하면 주저하지 말고 내 길을 가거라. 내가 남긴 재산은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행복하겠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자신의 결정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말대로 할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순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거였어요. 그 다음 날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장님, 집 매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동산 사장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벌써 관심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귀농하려는 젊은 부부인데 내일 보러 온다고 하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릴 것 같았거든요. 그럼 계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장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서울로 가시는 거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정순의 이사 소식을 알고 있었고 서운해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윤미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정순을 그렇게 몰아낸 격이니까요. 괜찮아요.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윤미 때문에 내가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나 싶어 씁쓸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혼자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윤미 없이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가 역력했어요. 정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또 뭐 하러 왔니? 엄마, 윤미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민호의 폭탄 선언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혼?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 물었어요. 정말이니? 아니면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민호야,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야. 서울 가는 것도 유언장 쓴 것도 바꿀 생각 없어.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혼까지 하는데.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미 내 길을 정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때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럼 손주들은 어떡해요? 준이와 지은이는 할머니만 찾는데. 하지만 정수는 이미 각오를 한 듯 대답했어요. 손주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정순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이미 집도 팔기로 했고 서울에 갈 집도 알아보고 있어. 정순이 말했어요. 다음 주면 이사할 거야. 바로 그때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집 보러 온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네요.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봐, 이미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민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엄마, 그럼 연락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켜봐야겠어. 너 하는 거 봐서 말이야.
그 말에는 희망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후 정수는 정말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68년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순아, 내 인생을 살아라. 정수는 차창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향해 떠나는 차 안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정수는 서울 노원구의 깔끔한 연립주택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도 오르고 한강에서 산책도 즐겼어요. 정순 씨, 오늘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요. 복지관 친구들이 말했어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가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추석날 밥그릇 하나가 바꿔놓은 인생이었지만 지금의 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